자율적인 시니피앙 논리의 효과인 문학, 김석, 여능글, 텍스트의 자율성과 문학 활동. 프로이트는 문학 창조의 근원에는 현실에서 벗어나 몽상적 쾌락을 즐기려는 무의식적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것은 상상과 모방을 통해 현실과 분리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아이의 놀이와 비슷하다. 비록 글쓰기가 작가의 몽상을 텍스트로 옮기는 의식적 활동을 필요로 하지만 그 동기에서 보면 문학 작품은 우리가 꾸는 꿈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욕망과 무의식을 보여주는 징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작가의 감정과 무의식적 소망이 텍스트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고 독자가 이를 즐길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문학에 대한 락항의 접근 방법은 프로이트와는 다르다. 락항에 의하면 텍스트는 작가의 경험과 무의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고 왜곡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언어가 사유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질서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상징계는 인간을 지배하는 선행적 질서이자 절대적 법이라. 락항은 무의식과 문학의 구조적 동일성을 언어의 본성으로부터 분석한다. 그리고 언어적 활동이자 창조 행위인 작가의 글쓰기와 독자의 텍스트 독해가 상호 주체성의 구조에서 텍스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동일한 행위임을 강조한다. 이런 면에서 텍스트는 오히려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거나 고정된 의미가 배제된 중립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다음에서 우리는 락항이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이론적 배경과 락항의 정신분석 이론이 문학 활동과 작품 분석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특히 락항이 세미나의 독립적 주제로 삼았던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문학에 접근하는 관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시니피앙의 작동 법칙과 텍스트, 그리고 욕망, 시니피앙 논리,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분리. 락항은 언어학자 소시르로부터 시니피앙과 시니피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징계 개념을 고안한다. 소시르는 언어의 최소 단위를 기호로 보았는데 기호는 다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나뉜다. 소시르에 의하면 시니피앙은 청각적 이미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 심상을 말한다. 시니피에는 기호의 개념적 차원이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즉시 나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음향적 느낌과 한 그루의 나무를 머릿속에 떠올린다. 우리는 즉시 나무란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음향적 느낌과 그 한 그루의 나무를 머릿속에 떠올린다. 소시리에 의하면 시니피안과 시니피에의 결합은 언어에 따라 자의적이지만 일단 기호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며 임의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호들은 그 자체로 고정된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라 기호들 간의 변별적 체계 속에서 상호작용에 의해 의미를 생산한다. 언어가 사물과 그것을 지휘하는 어휘들이 모음이 아니라 기호들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의미를 생산하는 구조의 형식과 내적 법칙을 연구하는 공시적 접근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소시르의 입장이다. 하지만 락항은 언어에 내재한 근본적인 모호성을 강조하고 의미 가변성과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해 소시르의 이론에 대폭 수정을 가한다. 락항에 의하면 언어의 최소 단위는 기호가 아니라 시니피앙이다. 그리고 시니피앙과 시니피어에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다. 락항은 소시르의 기호 모델을 시니피의 S분의 시니피앙 S의 공식으로 대체하며 이를 통해 시니피에 대한 시니피앙의 우월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소시르의 기호에서 둘 사이를 가로지르는 막대는 이제 분리의 장벽이 되고 시니피앙의 특권이 강조되는 새로운 연산식으로 바뀐다. 락항에 의하면 시니피앙은 언어의 순수 물질적 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1차적이며 의미는 나중에 생산되거나 시니피앙에 종속된다. 언어의 구조는 의미론적 가치를 포함하는 최소 단위인 기호가 아니라 시니피앙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는 것이 락항의 입장이다. 언뜻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락항의 새로운 연산식과 시니피앙 이론은 언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언어적 행위, 문학의 역할과 텍스트의 효과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신분석의 접근 방법과는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시니피앙 논리의 언어의 한계, 락항의 연산식, S분의 S로부터 도출되는 시니피앙의 효과는 무엇이고 그것은 언어의 본질과 작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시니피앙의 우월을 강조하는 입장은 주체가 언어의 지배자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한다. 그리고 자율적인 시니피앙의 결합으로부터 파생되는 의미들은 필연적으로 주체의 의도를 비켜가면서 주체의 언어 활동의 무의식적인 효과들을 산출한다.
라캉은 성적 충동의 억압과 억압된 표상의 분출 과정으로 무의식을 설명하는 프로이트의 메타심리학적 입장을 시니피앙 이론을 통해 재구성한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라캉의 선언이 그것이다. 라캉은 리비도의 역동성에만 주목하면서 무의식과 성적 충동의 작용을 인간 내부에서 끌어내는 일부의 그릇된 이해를 비판하면서 주체의 욕망과 의식을 벗어나는 언어적 효과를 무의식의 본성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무의식은 제3의 구조인 상징계의 작용이지 내면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다. 라캉에 의하면 무의식은 상징계에 존재하며 억압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바로 시니피앙이다. 라캉은 무의식을 알려지지 않은 지식의 혹은 주체의 의식을 벗어나는 말의 효과로 정의한다. 상징계는 애초 의미를 갖지 못한 시니피앙에 의해 구성될 뿐 아니라 주체의 경험에 선행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체는 자신의 욕구를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 되풀이 될수록 욕구와 요구의 간격은 커지게 된다. 헤겔은 이미 정신 현상학에서 언어란 내가 의도한 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것을 즉각 뒤집어 세계 안의 타자처럼 되돌려준다는 것을 강조했다. 헤겔의 말은 인간의 언어의 지배자이며 언어는 주체의 욕망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한 반증으로 해석할 될 수 있다. 심리피학 논리는 주체와 상징계의 위치를 전복시킬 뿐 아니라 왜 말이나 그것의 기술인 글쓰기가 인간의 욕망을 비켜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준다. 왜 말이나 그것의 기술인 글쓰기가 인간의 욕망을 비켜갈 수 없는지를 설명해 준다. 시니피앙은 그것과 연관된 고정적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니피앙 논리는 언어가 세계와 인간 내면의 감정과 욕망을 충실히 재현하고 기술할 수 있다는 전통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언어는 모호하고 다의적인 의미 속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언어의 모호성과 다의성은 언어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상징화에 저항하는 실제계 때문이기도 하다. 라캉에 의하면 실제계는 본질적인 대상이며 모든 언어가 끝나고 모든 의식이 실패하는 그런 것으로 특히 불안의 대상이다. 실제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실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초월적 실체를 가리킨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도 완전한 개념 하나 상징화가 불가능한 것이 실제계의 본질이란 말이다. 실제계는 우리 삶의 물질적 기반인 신체일 수도 있고 프레드릭 제임슨이 말한 것처럼 역사 자체, 즉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시간과 죽음의 영역일 수도 있다. 프로이트가 환각이나 신경증의 증세를 통해 설명한 억압된 것의 희귀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 토대가 바로 실제계이다. 하지만 실제계는 끊임없이 상징계와 관계를 맺으며 상징계로 침투하는데 상징계가 보이는 틈이 바로 실제계의 얼굴이다. 실제계란 상징계에 의해 설명되면서도 그것에서 벗어난 절대적인 것이다. 언어가 욕망의 대상을 지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겉도는 이유는 이처럼 상징계와 실제계의 대립관계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실제계는 늘 제자리에 있지만 상징계의 의미화가 미치지 않는 바깥에 머문다. 인간이 언어와 사유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이 상징계이고 실제계가 아니라는 것은 삶의 근원적 모순이 된다. 문학의 인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감정, 충동을 표현하면서 인간의 욕망과 불안을 그리고자 하는데 그 중심에는 늘 근원적 대상에 대한 환상과 향수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실제계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캉이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세미나에서 잃어버린 대상, 금지된 대상의 원형으로 부르는 물은 바로 실제계에 속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상징계의 지배를 받지만 그것은 물과의 분리에 의해서 가능하기에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 대상에 대한 갈망이 욕망의 지질줄 모르는 생명력을 주며 끊임없이 그것에 다다르고 그것을 재현하고자 하는 예술적 승화의 원천을 이룬다. 이렇게 볼 때 문학의 근원에는 결여의 대상을 지시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와 그것을 넘고자 하는 불가능한 향락에 대한 소망이 동시에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은유와 환유. 라캉에게 은유와 환유는 수사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문학에 펼쳐지는 공간이 상징계의 주체의 구성의 은유에 의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징계를 빠져나가는 욕망의 대상을 의미하에 사슬에 붙잡아 두고자 시니피앙을 결합시키는 과정이 환유이기 때문이다. 상징계는 결여의 질서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 사물이 기호로 대체될 때만 언어의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은유는 모든 사유와 글쓰기의 출발점이고 은유는 모든 사유와
글쓰기의 출발점이고 글쓰기의 원동력은 결을 메우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렇기에 락항은 욕망에 작용해서의 형식과 비유에 관심을 기울이며 정신 분석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해주는 것이 문학적 형식이라고 본다. 운유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본뜻을 숨기고 표현하려는 대상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예를 들어 사랑이란 태양 아래에 미소 짓는 조약돌이 그것이다. 은유는 필연적으로 비교되는 단어 간의 유사성과 대체를 전제한다. 위 문장에서 사랑이란 말은 반짝이는 조약돌로 대체되면서 조약돌이 가지는 여러 의미를 끌어안게 되고 그럼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된다. 그런데 락항이 말하는 은유의 본질은 단순히 대상의 비유나 암시가 아니다. 은유에서 락항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의 시니피앙 단어 또 다른 시니피앙 단어 대체되는 과정 자체이다. 그것이 언어의 출발점을 이루며 이후의 발화와 의미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갓난아이를 떠올려보자. 전혀 언어를 알지 못하는 아이는 뜻도 모르고 옹알대거나 울면서 무언가를 요구한다. 아직 언어라고 할 수 없는 아이의 소리는 어머니에 의해 배고프구나, 쉬했구나 등의 말로 대체될 때 비로소 의미가 부여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언어적 소통에 익숙해지면 몸짓이나 옹알이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어머니에게 요구한다. 언어적 소통은 이렇듯 대체 몸짓 어머니의 말에 의해 시작되고 의미하는 그것에 뒤따른 결과이다. 이것이 언어의 습득 과정인데 문학의 서술과 독해도 같은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생각은 작가 자신의 언어로 서술되지만 그것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언어의 그물망 속에서 독자들의 언어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작가의 언어는 독자의 언어에 의해 소용되고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시니피앙의 논리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의 과정에서 새롭게 생산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양한 맥락에서 상이한 의미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해석을 강조한다면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독해와 잘못된 독해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문학 작품이 주는 감동은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텍스트는 작가의 손을 떠난 이상 독자의 감정과 상상에 맡겨지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가 독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은 그것이 독자에게 무한한 의미화를 허용하는 순수 시니피앙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운유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운유가 필연적으로 억압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일단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며 원초적 만족의 기억은 반복될 수 없다. 상징계 자체가 사물의 대체, 즉 말은 사물의 사례이다라는 운유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것은 운유가 필연적으로 억압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일단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면 원초적 만족의 기억은 반복될 수 없다. 상징계 자체가 사물의 대체, 즉 말은 사물의 사례이다. 말은 사물의 사례이다. 말은 사물의 사례이다. 라는 논리 위에서 구축되기 때문이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계에 대한 직접적 접촉 대신 간접적인 표상과 의미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된다. 언어와 가정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느낌은 인간에게 최초의 만족과 대상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쫓게 만든다. 다시 아이의 예로 돌아가면 아이는 성장하면서 모든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언어로 다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운다. 욕망을 낳는 결혼은 상징계의 속성이고 대상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운유는 결국 실제계가 불어넣는 욕망을 상징계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이제 욕망은 환유에 의해 끊임없이 지연되면서 지속된다. 환유는 원래 인적 관계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자리바꿈과 의미 선택에 의해 단어의 어휘가 다른 용도로 확대되거나 변화되는 것을 일컫는 수사법이다. 락항은 환유의 본질을 시니피앙들의 연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칙, 즉 하나의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연결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환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은유의 과정에서 의미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의미는 사물과 단어의 1대1 대응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생산되는 조건은 은유이지만 이어지는 환유의 과정이 없다면 단절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은유가 언어의 최초 출발점이자 조건이라며 환유는 그것을 욕망의 메커니즘 속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인간의 욕망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늘 다른 어떤 추구하는 환유적 운동이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결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빈칸 채우기 게임처럼 계속되는 순환에 의해 빈자리는 늘 남게 마련이고 그것이 게임을 가능하게 한다. 환유는 문학 텍스트를 욕망에 연결시킨다. 프로이트가 분석한 것과는 달리 락항에게
문학작품은 작가의 내면적 갈등과 무의식 반영이 아니며 주인공도 더 이상 작가의 본심이 아니다. 텍스트는 독자를 끊임없이 애매성과 모호성의 포로로 만들면서 재해석을 통해 욕망의 실체를 보여줄 것처럼 독자를 끌어당기는 미끼 역할을 한다. 의미가 지연되면서 언젠가 욕망의 실체에 다다를 것 같은 환상이 생기게 되고 이를 위해 의미와 사슬의 환유적 연결이 계속해서 요구된다. 욕망의 불가능성은 실제계의 불가능성과 통한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끊임없이 다시 쓰여질 수밖에 없는데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은 요구를 부르고 새로운 요구는 다시 결혼을 난다는 것이 삶의 근원적 구조이다. 텍스트의 지위, 주체가 언어의 효과이고 신입피양의 주체를 결정하는 요소라면 문학에서 작가와 독자, 그리고 텍스트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프로이트에 의하면 작가의 창조성은 유아기에 기원을 둔 성적 충동을 예술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때 가능해진다. 결국 작가는 놀이를 즐기는 아이처럼 무의식적 소망을 작품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자 고차적 방식으로 쾌감을 누리는 것이다. 작가가 꿈꾸는 사람 혹은 농담하는 사람이라면 독자는 작가의 놀이와 농담을 구경하면서 함께 쾌락을 느끼는 관찰자, 공범자가 된다. 여기서 텍스트는 미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작가의 무의식적 심리와 체험을 전달하기 위해 고정되고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이렇게 징후로서 텍스트의 해석, 가능성을 중시하는 프로이트와 달리 라캉은 텍스트의 독립성과 그것이 주체에 미치는 자율적 효과를 강조한다. 라캉에 의하면 텍스트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나 작가의 관점이 개입된 서술 밑에서 언제나 무의식적 담론을 운반한다. 우리 언어가 자아의 지배를 받는 의식의 담론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무의식의 담론으로 분열되면서 뒤섞이듯이 텍스트에도 동일한 분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욕망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텍스트를 읽는 동안 독자는 의미와 이야기의 지배자가 되기보다는 텍스트가 불러일으키는 무의식적 효과의 지배를 받는다. 무의식적 담론은 독자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독자도 모르게 작용을 한다. 무의식은 나의 내밀한 소망이나 억제된 기억이 아니라 시니피앙의 자율적 작용이 남기는 결과이고 주체를 벗어나는 알 수 없는 담론의 효과이다. 언어의 속성은 구조적으로 상호 주체성과 시니피앙에 대한 주체의 의존을 전제로 하는데 라캉은 그것의 절대적 지배력과 법을 대타자라고 부른다. 대타자는 시니피앙의 장소로 상징계의 구조를 떠받치는 언어적 토대를 말하는 것이지 나와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인격적인 제3자가 아니다. 결국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신이 그것을 응시하고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텍스트를 매개로 대타자의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언어의 본질적 속성이며 텍스트의 분열과 독자의 의식의 분열에 의해 증폭된다. 결국 텍스트와 나의 위치는 독서 과정에서 능동적 입장에서 수동적 위치로, 즉 바라보는 입장에서 관찰당하는 입장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은 흔히 작품에 몰입하거나 감동을 느끼는 형태로 체험되지만 독자는 그 진정한 이유를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의미를 잡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저 너머로 달아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서술의 특권을 주장하면서 작가의 초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주체는 언어의 입법자이자 그의 욕망을 인정하는 대타자에 의해 호명될 때만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작가는 플롯을 구성하고 인물들의 심리를 묘사하며 자신의 문체로 텍스트를 서술한다. 하지만 서술된 텍스트의 의미 생산과 독자의 심리까지 지배할 수는 없다. 독서와 마찬가지로 글쓰기에도 작가와 텍스트의 위치 전환이 일어나고 작가의 의도는 무의식적 담론의 침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서술이 진행되면서 텍스트는 상호 주체성의 구조를 끊임없이 편입되면서 순환하게 된다. 텍스트의 자립적 지위를 강조하다 보면 창작 활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텍스트가 자동적 글쓰기처럼 구성화된다고 라캉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독백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말은 그것을 듣고 의미를 부여하는 대타자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텍스트는 어느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운명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것의 상징적 우화가 도둑맞은 편지에 관한 세미나이다. 도둑맞은 편지에 관한 세미나. 이 글은 라캉의 주저 에크리의 맨 첫 부분에 나오는 논문으로 라캉이 자신의 시니피앙 이론을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소설에 적용하여 해설한 시니피앙의 문학적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편지의 순환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물의 역할과 배치, 두 장면의 반복 구조, 욕망과 시니피앙의 관계,
문자로도 번역되는 편지의 위상 등 여러 주제가 언급되어 있다. 라캉이 해설한 쟁점을 중심으로 도둑맞은 편지를 분석해보자. 전체 구성과 특징. 제일 먼저 지적할 것은 소설의 구성이 갖는 특이성과 그것의 효과이다. 짜여져 있는 구성은 소설의 재미를 더할 뿐 아니라 시니피안과 주체의 삶에 대한 유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소설의 플롯과 줄거리는 의외로 단순한데 라캉이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이 동일한 구조로 반복되면서 인물들의 자리 바꿈을 통해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설의 구조와 인물들의 역할은 편지에 대한 시선들에 의해 규정된다. 라캉은 첫 번째 장면은 원초적 장면, 즉 욕망의 최초 기원과 억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에 대한 은유이며 두 번째 장면은 그것의 무의식적 반복이자 해석이라 말한다. 편지의 순환에 따라 인물들의 역할은 바뀌지만 편지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은 동일하게 구성된다. 장면의 반복은 문자의 속성의 반복과 순환이 거듭되면서 주체가 경험하는 사건의 의미가 사후적으로 부여되고 주체의 삶에 다시 침투하는 것을 비유한다. 다시 말해 최초의 욕망은 사후 의미와의 연쇄적 사슬에 의해 재편될 때 비로소 의미가 부여된다. 그리고 욕망은 주체의 현재 삶에서 반복되는데 이것은 억압의 희귀와 관련된다. 물론 억압되는 것은 시니피앙이다.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소설 속 인물의 역할과 위치가 실제 지위가 아니라 편지의 소유 여부와 그것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왕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사건의 진행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모습이 전형적 예이다. 그리고 구성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물들의 대칭적 삼각형 구조로 소설이 반복되도록 만든 것이 다름 아닌 편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역사를 이끄는 실질적 주체가 상징계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소설의 구성에서 세 가지 시선의 역할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보자. 라캉은 이를 편지에 대해 주체가 취하는 세 가지 시선이자 상호 주체성 구조에서의 주체의 자리를 본다. 첫째, 아무것도 보지 못한 시선으로 왕과 경찰의 시선이다. 다음으로 영리한 척하지만 스스로 속는 시선으로 편지를 눈앞에서 강탈당하는 왕비와 장관의 시선이다. 마지막으로 강탈자의 시선으로 첫째 장면에서는 장관이, 둘째 장면에서는 뒤팽이 그 역할을 한다. 강탈자인 장관이 둘째 장면에서 처음의 왕비처럼 눈앞에서 편지를 도둑맞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상호 주체성의 구조에서 주체의 고정된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편지의 지배와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편지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할을 뒤바뀌게 만드는 신비한 힘을 지닌다. 장관이 왕비의 편지를 가로채고 변형시키면서 그것이 마치 여성에게 온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이는 여성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편지에 여성의 필체가 적혀 있다는 것과 장관이 왕비와 똑같은 운명을 겪는다는 것은 편지가 여성의 시니피앙 역할을 한다는 암시이다. 애초 편지는 왕비의 사적인 비밀에 연루된 것인데 장관이 그것을 취하면서 왕비와 동일시된다는 것은 편지의 전능성을 잘 보여준다. 물론 실제로 장관이 여성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편지에 대한 그의 위치와 시선이 그렇다는 말이다. 편지의 속성. 소설 전체를 관통하여 편지는 의미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순수 시니피앙으로 순환하고 상징계를 대표한다. 편지를 둘러싼 욕망의 갈등과 얽힘, 왕비의 비밀, 장관의 탐욕, 비밀을 캐는 디팽의 호기심이 작품의 플롯을 이룬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 즉 의미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편지가 계속해서 이동할수록 지연되면서 독자의 궁금증만 증폭시킨다.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편지와 그것을 순환히 몰고 오는 극적 상황과 반전은 욕망의 의미를 끝까지 알지 못하면서 쫓아다니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비유라 볼 수 있다. 더불어 편지의 내용이 소설의 전개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고도 고정적 의미를 가진 문자, 편지, 문학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시니피앙은 의미의 전달자가 아니다. 소설에서 메시지의 기능이 전혀 부각되지 않는 편지가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편지가 각 사람에게 상이한 의미를 생산해내듯이 문학작품은 그것을 받아든 독자에게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심지어 그것은 작가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의미를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언어가 발신인의 의도가 아니라 시니피앙의 자율성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편지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편지의 수신인인 왕비도 그것의 완전한 소유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도둑맞은 편지라는 제목이 역설적으로 그것을 암시한다. 강탈자인 장관이 편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암시한다. 강타자인 장관이 편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것은 편지가 오로지 상징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체가 상징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상징계가 주체를 지배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문학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장관처럼 작품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작품의 영향을 받게 된다. 텍스트의 순환에 따라 텍스트와 독자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다. 욕망과 문자의 관계. 편지의 순환은 욕망이 자신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시선의 사이로 끝없이 미끄러지게 만드는 상징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잘 안다고 믿으면서 스스로 섰게 된다. 결국 인간은 상징의 그물망 속에서 자신의 영리함을 믿다가 속고만한 여왕이나 장관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욕망의 대상은 잠시 갔다가 사라지고 그나마 그것의 일시적 향유도 금지된 편지와 같다. 장관이 편지를 취한 순간부터 그것을 감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해야 했던 모습은 욕망과 대상의 관계를 예시한다. 장관은 자신의 보물이 전혀 값어치 없는 물건인 것처럼 더럽히고 구겨져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지만 거꾸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만다. 욕망의 대상은 항상 상징계 속에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상징계는 상호 주체성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상호 주체성의 관계에서 너와 나의 말은 욕망의 진정한 대상을 제시할 수 없다. 욕망은 주체나 의미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사이의 틈에서 언뜻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편지는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감춘다. 그것은 있어 할 곳에 없고 없어 할 곳에 있다. 경시 총감이 편지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지나치게 합리적인 판단만 믿었기 때문이다. 경시 총감은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만 믿다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먼 애고를 상징한다. 왕비의 고귀한 편지가 더럽혀지고 훼손되어 벽난로 옆에 보란듯이 놓여 있다는 것이 총감의 합리적인 사고에는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다. 욕망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그것을 찾는 곳에서 그것은 늘 우리의 시선을 피해 달아난다. 그리고 우리는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언급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장관이 편지를 읽고 있어도 편지가 장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듯이 욕망은 늘 우리를 괴롭힌다. 차라리 진리의 목소리에 몸을 맡기고 합리성을 내세우는 애고를 잠재울 수 있을 때가 진리를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라고 할 수 있다. 햄릿,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중 하나인 햄릿은 그 명성만큼이나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프로이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3대 작품의 하나로 햄릿을 거론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햄릿이 갈등하는 근원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즉 아버지를 경쟁자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햄릿이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악한 숙부의 범죄에서 자신의 무의식적 소망이 실현된 것과 무의식적으로 숙부와 동일시되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락항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도식만으로 햄릿의 비극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만약 햄릿의 욕망이 어머니를 향해 있고 이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다면 오히려 죄인을 벌하고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그 죄책감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락항에 의하면 작품의 독해는 저자의 무의식을 분석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품 자체에 내재된 햄릿의 욕망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때 가능해진다. 햄릿의 욕망과 대타자. 햄릿은 대타자인 어머니의 욕망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햄릿은 자신의 욕망을 알 수 없다. 햄릿 자신의 욕망은 불가능한 욕망이며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오피리어에 대한 햄릿의 냉정한 태도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거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이다. 햄릿의 욕망이 어머니의 욕망에 종속되었다는 것이 햄릿의 행동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어머니의 욕망이 향하는 대상은 무건을 나타내는 상징적 남근, 즉 페니스이다. 햄릿이 숙부인 클로디어스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숙부가 남군의 대언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자연히 햄릿의 행동은 유예될 수밖에 없다. 햄릿은 어머니의 욕망에 대한 순응과 복수를 요구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계속해서 망설인다. 그러나 타자의 욕망은 햄릿을 구원할 수 없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을 배신하고 왕이 죽자마자 탐욕스러운 숙부의 아내가 되었다. 어머니는 애도를 모르고 펠리스만 갈망하는 전능한 여성의 화신처럼 그려진다. 햄릿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머니를 비난하지만 그것을 무기력하게 인정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햄릿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자아의 한계를 보여준다. 자아는 자신의 욕망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욕망은 자아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대타자로부터 나온다. 락항의
의하면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 욕망이며 대타자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에 대한 욕망이다. 그러므로 욕망은 상징계에서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상징계의 지배가 파열을 보이는 죽음의 순간에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의 대상과 조우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순간은 파멸의 순간이기도 하다. 햄릿의 극적 구조는 불가능한 욕망 속에서 좌절하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욕망의 본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욕망의 대상과 죽음. 햄릿은 대타자의 욕망할 수밖에 없는 욕망의 부조리함과 비극에 관한 연극으로 필연적으로 죽음이 극 전체를 지배한다. 죽음과 욕망의 상관관계가 햄릿의 핵심 플롯을 이룬다. 드라마는 햄릿이 아버지의 유령 죽음을 만나면서 시작되고 죽음과 더불어 끝이 난다. 유령의 명령인 클로디어스의 죽음도 햄릿의 죽음을 대가로 완수된다. 그러나 죽음 그 자체는 햄릿의 주된 테마가 아니며 비극의 진정한 원인도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욕망의 대상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죽음의 순간에만 햄릿이 욕망의 대상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된다는 점이다. 오피리어를 묻는 무덤에서 햄릿은 오빠가 4만 명이나 되어 그 사람을 몽땅 합친다 해도 내 사랑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절규한다. 라캉에 의하면 로필리어야말로 햄릿의 남근, 즉 그의 욕망의 진정한 대상이다. 욕망의 대상은 항상 잃어버린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죽음이야말로 잃어버린 대상의 본성을 극대화하는 상징계와 실제계의 경계를 할 수 있다. 욕망의 대상을 불가능한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만 다시 욕망의 대상이 된다. 오피리아가 살아있을 때 햄릿이 보인 비정상적인 냉대와 야유는 에고에 의한 대상의 거부와 파괴를 잘 보여준다. 오피리아는 햄릿이 거부하는 자기 욕망의 대상이고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난근의 가치를 얻는다. 햄릿은 애도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대상을 되찾는다. 라캉은 오피리아를 묻는 이 묘진 장면이 그게 반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한다. 이 단계에서 햄릿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가능성, 즉 죽음으로 돌진할 가능성이 비로소 열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의 대상을 되찾았고 욕망과 죽음의 연관성을 햄릿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죽음은 상징계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렇게 욕망의 대상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상징계의 본성이기도 하다. 상징계는 대상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감춘다. 마치 포에 도둑 맞은 편지의 편지처럼 욕망의 대상은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애타게 찾는 에고의 시선으로부터는 벗어난다. 에고는 사상계에 매여 있으며 죽음의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 눈이 멀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욕망의 진리와 실제계. 이제 죽음과 더불어 햄릿이 종결될 시간이다. 그 시간은 욕망의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며 햄릿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순간이기도 하다. 햄릿의 구원은 대타자가 아니라 죽음에 의해 가능해지는데 그것은 상징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실체계의 출현과 관계된다. 햄릿을 지배하는 것은 대타자의 욕망에 대한 햄릿의 종속이라 말하고 말했다. 그러나 대타자 역시 결여된 존재이기에 언제나 욕망을 미안으로 만들며 욕망의 진실에 답을 줄 수 없다. 죽은 아버지의 운명이 그것을 상징한다. 아버지는 자신이 믿었던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며 수면 중에 죽임을 당했기에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영면을 얻지 못하고 떠도는 유령이 된다. 아버지는 햄릿을 지배하는 어머니의 욕망이 향하는 펠리스의 상징이었지만 죽어서는 어머니의 정당한 애도조차 받지 못한 유령으로 남는다. 아버지의 비극적 운명은 욕망의 진실에 답을 줄 수 있다고 가정된 대타자 속에 있는 결여를 암시한다. 대타자는 난근의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 난근은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령의 폭탄을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다. 햄릿을 통해 우리는 상징계를 뒤흔들고 파멸시키며 그것의 한계를 드러내는 실제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욕망의 대상이 현실에서 결코 찾아질 수 없고 상징계의 틈새로 빠져나가는 잃어버린 대상일 수밖에 없는 실제계 때문임을 햄릿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상징계에 침투하는 실제계를 느끼면서 불가능한 향락을 쫓아 죽음을 넘어 가보려고 하는 것이 문학적 상상력의 특권일 것이다. 나오는 글, 실제계에 대한 갈망으로서의 문학. 이상으로 간략하기나마 라캉의 이론적 입장과 두 작품 분석을 통해 라캉의 문학론과 구체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라캉은 정신분석가에게 문학적 소양이 필요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교양을 쌓으라는 권고가 아니라 언어의 작동 법칙과 구체적 양상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은 무엇보다 말하는 존재이고 언어가 인간 존재의 근본 원인과 본질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어 때문에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소외되기도 하지만 언어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의 의미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라캉의 상징계의 전능성을 찬양하면서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햄릿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징계는 그것에서 배척되지만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실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문학은 어떻게 보면 상징계가 실제계에 낸 구멍을 메우려는 시시포스적 지도라고 말할 수 있다. 정해진 수술을 알면서도 자신의 가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시시포스처럼 상징계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창조에 도전하는 것이 문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은 절망적 가업도 아니며 반드시 상징계를 넘어 향락의 피안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에 매일 필요는 없다. 창작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 향락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락학은 이런 관점을 발전시켜 글쓰기를 일종의 새로운 징후로 파악하면서 제임스 조이스를 구체적 사례로 든다. 조이스의 사례는 문학이 갖는 새로운 힘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억압을 통한 상징의 정상적 진입에 실패해도 작가는 창조적 글쓰기를 통해 정신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문학은 실제계에 대한 갈망이자 체험이다. 샤르트르의 문학론.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샤르트르의 문학론은 흔히 참여문학론 또는 앙가주만 문학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학론에 따르면 작가의 글쓰기는 한 사회의 피지배자들을 위한 글쓰기여야 한다. 사르트르에게 작가의 글쓰기는 이처럼 한 사회가 가진 어두운 면의 폭로, 고발, 변화 등의 동의어이다. 또한 작가는 그 자신의 글쓰기가 갖는 불온성으로 인해 항상 한 사회의 지배세력과 적대관계에 있게 된다. 하지만 구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르트르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작가의 글쓰기를 통한 자기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그대로 사르트르가 작가의 글쓰기에 종교적 성격을 부여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사르트르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이웃을 위한 구원, 즉 참여적 성격의 문학으로 급격하게 경사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각각 자기 구원과 이웃의 구원, 문학의 종교성과 문학의 참여성을 내세운 두 문학론 가운데 사르트르에게는 어느 것이 근본적일까? 이 글의 주된 요점은 이 물음에 대한 일종의 실론적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사르트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국의 재건을 위한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글쓰기의 해방적 성격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의 문학론의 본령은 참여 문학이 아니라 자기 구원을 위한 문학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문학을 통한 자기 구원의 측면이 참여 문학론의 정립 과정에서 결코 사라지지도 않았고 또 결코 약화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편이냐 하면 오히려 참여 문학론은 자기 구원을 위한 문학론의 정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정립된 부차적인 문학론을 보인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르트르가 독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이후에 등장한 독자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여러 현대 문학 이론의 선구자적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르트르의 참여문학과 그 철학적 토대, 변광배, 이어는 글 참여문학론의 허와실,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이자 철학자이며 지식인인 사르트르의 문학 세계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우선 그는 소설가이다. 그의 소설로는 문학 습작가에 쓴 병든 천사, 시골 예수, 멋쟁이 신사, 패배 등과 같은 단편소설, 구토, 미완의 장편소설, 자유의 길, 단편집, 벽, 자서전적 소설, 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는 극작가이다. 그가 쓴 극작품으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썼던 바리오나를 위해서 파리 때 무덤 없는 죽음, 더러운 손, 악마와 선한 신, 네크라소프, 알토나의 유패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나리오 작가이다. 그가 쓴 시나리오는 톱니바퀴, 내게는 끝났다, 프로이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르트르는 문학 이론가이자 문학 평론가이다. 그의 문학 이론가 평론으로는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위해서 상황 제1권에서 볼 수 있는 포크너, 도스파소스, 니장, 나버코프, 모리악, 지로드, 카미, 바타요, 퐁주, 르나르 등에 대한 평론, 존재와 무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존적 정신분석학을 적용해 분석한 보들레르족 실존적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시즘을 결합해 고안해낸 이른바 전진 후진적 방법 또는 분석 종합적 방법을 적용해 분석한 말라르메론, 주네론, 폴로베르론 등이 있다. 게다가 그는 예술평론가이기도 하다. 그의 예술평론으로는 틴토레토, 볼스 등의 그림과 자코메티, 칼더 등의 조각에 대한 평론 등을 꼽을 수 있다. 사르트르의 문학 세계는 이처럼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 세계에 접근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사르트르의 문학 세계 전체를 다룬 연구소는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어, 불어, 도서권에서 행해진 연구를 고려해도 그 사상은 마찬가지다. 그 결과 사르트르의 문학론 연구는 광범위한 여러 영역 가운데 한두 부분을 선택해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사르트르의 문학론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또 한 가지가 있다. 우선 그의 문학론과 철학이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두 영역 사이에 분명하게 경계선을 긋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문학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의 철학적 사유에 대해 일정 정도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그의 여러 주요 저작들이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도 그의 문학론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애초에 4부작으로 기획되었던 소설 자유의 길, 말라르메론, 변증법적 이성 비판, 폴로베르를 다룬 집안의 천치, 도도를 위한 노트 등이 그 예이다. 더군다나 현재에도 그의 미간의 원고가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문학론, 그의 철학도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그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분명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지금까지 사르트르 연구는 새로 발굴된 또 앞으로 발굴될 연구들을 통해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는 농담이 아닌 농담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서 이 글에서는 사르트르의 문학론 가운데 이른바 참여 문학론 또는 안가주망 문학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참여 문학론이란 상황 제2권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 아래 한데 실려있는 글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르트르의 문학론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 글에서 이 참여 문학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 번째는 참여 문학론에서 사르트르의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요 주체인 문학을 통한 자기 구원과 문학을 통한 이웃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참여 문학론이 사르트르 문학론의 이름으로 국내에 수용되어 숱한 오해를 일으키면서도 우리 문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의 실현이 제1의 과제였던 20세기 중후반에 그의 참여 문학론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서 문학의 기여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면서 사르트르의 참여 문학론을 그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조망해 보면서 그 허와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와 독자의 협력성 필요성, 작가와 독자의 협력의 필요성, 문학의 종교성, 존재, 정당화와 영생, 사르트르의 본격적인 첫 장편 소설 구토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인 로캉탱에게 일어나는 일종의 개종 장면을 목도한다. 그는 롤르봉, 후작의 전기를 쓸 목적으로 부빌이라는 도시에 머물다가 지금 기차를 타고 파리로 떠나려 하고 있다. 로캉댕은 영어회관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머지않은 어느 날이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듣게 된다. 그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침내 개종을 하게 된다. 그가 새로이 선택한 종교는 문학이라는 종교이다. 그러니까 그는 문학 창작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문학이라는 종교를 통해 이른바 구원을 받고자 한다. 머지않은 어느 날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의 내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는 어떤 이유에서 그가 문학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게 되었을까 같은 물음이다. 또한 그대가 사르트르가 문학에 대해 이른바 종교성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음이다. 주지하다시피 구원은 기독교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여러 차원에서 설명한다. 하지만 구원을 하느님의 존재를 믿고 교회에 나가면서 회개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살아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의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도 커다란 무리는 어슬성 싶다. 결국 기독교의 구원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얻는다고 믿는 마음의 평화와 사후에 얻는다고 믿는 영생이라는 두 요소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하겠다. 특히 구원을 통해 보장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영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만 하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절망적인 소원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화 역시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 구원의 의미가 이와 같다며 구토의 말미에서 록캉탱이 문학이라는 종교를 개종할 때와 할 때 이와 같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록캉탱의 문학 창작을 통해 이 두 가지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게끔 한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는 일일 것이다. 다시 록캉탱에게 개종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여권회관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 문제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선 이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와 이 노래를 부른 흑인 여가수를 생각하게 된다. 물론 그는 이들 두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하지만 록강땡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두 사람을 생각한다. 그들이 살아있건 죽었건 문제되지 않는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록강땡이 작곡가와 흑인 여가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물론 사르트르의 사유 체계 내에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사르트르가 생각한 문학을 통한 구원을 결정하는 두 요소, 즉 기독교가 구원의 두 요소인 살아있는 동안에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와 사후 영생 보장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록캉탱의 문학이라는 종교로의 개종을 가능케 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자. 사르트르 철학의 출발점은 조물주의 존재 부정이다. 따라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조물주와의 테줄이 끊어진 상태에 있다. 그로부터 그 유명한 존재의 우연성의 개념이 도출된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거기에 있다. 잉여 존재, 남아도는 존재 등과 같은 표현은 모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들이다. 모든 존재의 출현에 따르는 무상성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 역시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존재 이유 없이 그냥 거기에 있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철학책에서 인간은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인간이 유일하게 자기와 자기 아닌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또한 이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인간을 대자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로 규정하고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직자 존재로 규정한다. 사르트르가 인간의 영역을 다시 나와 타자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넘어가자. 타자는 나의 대타 존재를 형성하는 존재이다. 이 세 유형의 존재, 즉 직자 존재, 대자 존재, 대타 존재가 곧 사르트르가 파악하고 있는 존재의 세 영역이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존재, 곧 사물 존재에 비해 존재론적으로 보아 우월하면서도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생각이다. 우선 인간은 사물에 비해 우월하다. 그 까닭은 인간의 의식에 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의식을 통해 이해하며 이 의식엔 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독일의 현상학자 후설에게서 빌려온 이 개념은 의식은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무엇인가의 자리에는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는 의식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의식은 자기 자신을 지향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의식의 지향성의 구조를 채우면서 이 무엇인가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르트르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특징,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포착한다. 그러나 사물 존재가 인간 존재에 비해 이름한 존재론적 우월성을 갖는다는 것이 또한 사르트르의 생각이기도 한다. 왜 그럴까? 사르트르는 그 이유를 의식의 지향성에서 찾는다. 인간은 의식의 지향성 구조를 발휘하는 과정에서 매 순간 이 구조를 채우는 이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의식의 지향성 구조를 채우기 위해 언제라도 반드시 이 무엇인가를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의식은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인간의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정신병, 기억상실, 졸음, 방심 등으로 인해 의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죽음으로 인해 의식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 등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서 활동할 경우에는 의식의 지향성을 발휘하는 대자 존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죽는 순간 죽음이 됨으로써 의식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물과 같은 직자 존재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대자, 직자 존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 대자, 직자 존재의 결합 상태를 신의 존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의식의 지향성을 발휘하면서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의식을 위해 매 순간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고뇌이다.
이것은 그대로 사물 존재, 인간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우월성의 증거가 된다. 또한 사르트르의 사유체계에서 인간은 유일하게 실존하는 존재이다. 여기에서 실존이라는 말은 벗어나다의 의미를 가진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합성어이다. 따라서 예컨대 불어로 실존하다라는 말은 있는 곳에서 벗어나다,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이처럼 실존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르트르는 인간 존재는 있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있지 않은 것으로 존재한다고. 인간 존재는 있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있지 않은 것으로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존재들은 그저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규정은 그대로 인간 존재는 투기 존재라는 규정과도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매 순간 자기를 앞으로 내던지는 존재이다. 음. 바로 이 단계에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 질문은 다름 아닌 인간의 투기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대체 인간은 무엇을 향해 자기 자신을 앞으로 내던지는 것일까?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신의 존재 방식은 대자즉자이다. 따라서 인간은 대자즉자 존재가 되고자 한다. 사르트르는 이 결합에서 즉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존재 이유 또는 존재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국 자신이 우연적인 상태, 곧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에 그냥 있는 존재에서 존재 이유를 찾아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그런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항상 그 누구에게나 무엇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그 무엇 또는 그 누구에 의해 필요한 존재로 호출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를 호출하는 그 무엇이나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로 인해 이 세계에 새로이 존재하게 되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보면 나의 존재로는 그러나 나의 존재는 존재에 비춰볼 때 정당화되고 있다. 우리의 판단으로 이러한 존재 정당화가 바로 작가가 글쓰기 행위를 선택하는 주요 동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존재 정당화. 사르트스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작가의 존재 정당화를 본질적인 이라는 용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예술적 창조의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분명히 세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본질적이라고 느껴지는 욕망이다. 내가 드러낸 바다의 이 모습들을 이 얼굴의 표정을 나는 화폭에 옮기면서 또는 글로 옮기면서 고정시킨다. 나는 이 모습들을 긴밀히 관련시키고 질서가 없던 곳에 질서를 만들고 사물의 다양성에 정신의 통일성을 박아넣는다. 그러나 나는 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꿔 말하자면 나는 나의 창조물에 대해서 스스로 본질적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문학이 종교성을 가지려면 이러한 작가의 존재 정당화가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문학의 종교성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통째로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사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 정당화를 확보할 수 있을까? 과연 자신의 작품을 통해 영생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문학을 통한 영생의 확보란 결국 작가가 죽은 후에도 그가 쓴 작품을 통해 그의 이름, 그의 존재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동의어이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적이다. 물론 작가가 얻게 되는 영생은 상대적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사르트르에게서는 일단 작가의 문학을 통한 영생의 획득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른다. 작가의 작품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구토에서 루캉탱의 문학예로의 개종이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문학이란 무엇인가 에서 작가의 글쓰기 행위의 선택 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독자의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왜 작가의 글쓰기 행위가 독자 존재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뒤이어 문학의 목적이 무엇일 수 있을지 규정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말해둘 수 있다. 즉 작가란 세계와 특히 인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선택한 자인데 그 목적은 이렇게 드러내 대상 앞에서 그들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 권의 책, 한 권의 소설, 이 소설을 읽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앙달 루캉탱이다. 그는 카페에서 얼쩡거리던 붉은 머리의 사나이였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내가 이 흑인 여자의 삶에 대해 생각하듯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귀하고 거의 전설 같은 어떤 것처럼 한 권의 책, 문학 종교에서의 독자의 역할,
주지하다시피 독자의 기본적인 생활은 역할은 각자가 쓴 작품을 읽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처럼 간단하게 규정되는 읽기 행위, 그리고 이 행위의 주체인 독자의 존재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사르트르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독자를 중시하는 문학 이론은 호일 바르트, 에코의 독자 이론 등이 발전시킨 수용미학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어쨌든 사르트르의 의견에 의하면 읽기 행위는 꼭 작가의 문학이라는 종교로의 개종을 가능케 하는 두 축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그 첫 번째 축의 글쓰기 행위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왜 작가 글쓰기 행위의 축은 독자의 읽기 행위 축에 이에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이 두 행위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전개되는가? 그러니까 이 두 행위의 주체인 작가와 독자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들과 더불어 사르트르의 문학론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독자의 읽기 행위는 작가의 작품을 객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역할로 인해 독자는 작가의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된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실제로 이 과정을 밝히는 작업 자체는 곧 작가의 문학을 통한 구원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앞에서 작가는 글쓰기 행위의 선택을 규제하는 최종 목표는 대자, 즉자의 결합 상태, 즉 신의 존재 방식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보자. 작가가 직접 쓴 문학 작품을 스스로 읽고 소유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 작가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사르트르에 의하면 이 경우 작가는 대자, 즉자의 결합 대신 대자, 대자의 결합만을 실현할 뿐이라고 본다. 그 내력은 이렇다. 사르트르는 작가에 의해 창조된 작품이 이 작가의 분신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달리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작가는 작품을 창작하면서 자신의 사상, 정신, 혼, 자유, 주체성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곧 작가의 작품은 작가 자신의 대자적 측면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읽게 되면 거기에서 그 자신만을 다시 발견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제작의 규칙이자 척도나 기준을 만들고 우리의 창조적 충돌이 우리의 가장 깊은 가슴속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경우에는 우리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따름이다. 화폭이나 종이 위에서 얻은 결과는 우리의 눈에는 결코 객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결과를 빚어낸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법은 끝끝내 주체적인 발견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있는 행위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답을 미리 말하자면 이 결과는 작가의 문학예로의 개종 이유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작가는 문학 창작을 통해 존재 이유를 찾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하기 바란다. 또 또한 먼 훗날 그의 사후 100년, 1000년, 만년 아니면 그보다 더 먼 미래를 상정해도 상관없다. 그가 쓴 작품을 읽어주는 독자들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얻으면서 구원을 획득하고자 했다. 그런데 작가가 직접 자기 작품을 읽게 되면 이와 같은 꿈은 일거의 물거품이 돼버린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작품을 통해 발견하고자 했던 존재 이유를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자. 즉 작가가 자기 작품을 통해 얻고자 하는 존재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작품의 객체적인 면, 곧 이 작품의 즉자 존재와 같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 작품이 갖는 측자적 측면을 소유하면서 대자, 즉자 존재의 결합 상태에 이르고자 한다. 물론 이 결합에서 대자적 측면은 살아있는 작가 자신이다. 따라서 그가 대자, 즉자 존재의 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 작품이 갖는 즉자적 측면이다. 그런데 바로 위에서 이 작가가 자기 작품을 읽고 소유할 때 이 작품의 즉자적 측면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 즉자적 측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르트르에 의하면 작가에 의해 창조된 작품의 즉자적 측면은 오로지 독자의 읽기 행위를 통해서만 나타날 뿐이다. 왜 그런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사르트르의 대타 존재, 사유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원칙을 살펴보자. 자유는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사르트르의 사유 체계에서 자유는 인간 존재의 다른 이름 또는 그의 주체성의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자유의 주체는 인간 존재뿐이며 위의 원칙은 결국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은 다른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한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유를 상실하고 주체성의 상태에서 객체성의 상태,
곧 사물 존재와 같은 상태로 전락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원칙은 결국 인간은 다른 인간에 의해서만 객체화를 경험할 뿐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사르트르의 문학론으로 다시 돌아가자. 일단 작가가 창작한 작품은 그 자신의 자유와 주체성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그의 분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읽고 소유하면서 그 안에서 그 자신의 주체성만을 발견했을 뿐이고, 그 결과 대자 즉자 존재의 결합이라는 꿈의 실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가의 작품을 읽어주는 작가 작가 자신이 아니라 독자이다. 독자의 읽기 행위가 이루어질 때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할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작가의 작품이 독자의 읽기 행위를 통해 객체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작가의 작품이 객체화된다는 것은 이 작품의 의미 파악과 동의어이다. 예컨대 불어를 모르는 독자는 불어로 된 작품을 읽을 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 작품으로부터 아무런 의미도 도출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곧 그 작품을 객체화시키지 못하는 상태와 같은 것이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작품은 독자라는 그와 전혀 다른 주체에 의해 객체화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는 그 자신의 꿈, 곧 대자 즉자 존재의 결합 상태에 필요한 즉자 존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작가의 작품이 어떻게 해서 독자의 읽기 행위로부터 객체적인 면을 부여받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과 관련하여 사르트르의 대타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선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자.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의 존재론적 관계를 다루면서 타자를 나를 바라보는 자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시선은 나에게 타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존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은 단지 눈동자의 집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이 시선은 그 끝에 와 닿는 모든 것을 객체로 사로잡고 돌로 만들어버리는 메두사의 신화를 생각하자 힘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 시선의 주체는 인간뿐이다. 게다가 인간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주체성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인간을 만나게 되면 항상 먼저 주체성의 상태에 있기 위해 상대를 자신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면서 객체화시키는 관계를 맺게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르트르의 시선 투쟁과 그로 인한 갈등이다. 타자는 나의 지옥이라는 사르트르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자가 작가의 작품을 읽는 행위는 그저 단순히 책장을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이와는 달리 독자는 읽기 행위를 통해 그 자신의 자유와 주체성을 작가의 작품을 보는 자신의 시선을 매개로 이 작품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정신을 집중하지 않은 상태로 작가의 작품을 읽는 경우 이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 즉 객체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어쨌든 작가의 작품은 다름 아닌 작가, 그 자신의 대자적 측면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따라서 독자의 읽기 행위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하게는 독자의 읽기 행위에 수반되는 시선의 힘을 통해 작품에 들어있는 작가의 대자적 측면이 직자와 곧 객체화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결국 독자의 읽기 행위를 통해 작가가 창작한 작품의 의미와 파악된다. 이처럼 살아있는 작가, 그의 존재 방식은 대자이다. 독자의 읽기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객체화된 면, 이것은 존재 방식은 직자이다. 결합될 때 그의 최소한 이론상으로 대자, 직자 존재의 결합을 실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가는 독자에 의해 마련된 자기 작품의 직자적 측면을 통해 즉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독자의 눈에는 자신이 읽는 작품의 존재와 관련지어 볼 때 이 작품을 이 세계에 있게끔 한 자는 다름 아닌 작가 자신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작가의 존재는 이 작품에 출연이 없어서는 안 돼 필수 불가결한 존재, 따라서 본질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또한 작가는 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적 질서 아래 있게끔 한 장본인이다. 이와 같은 작가의 지위는 바로 조물주다. 조물주가 그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누리는 지위와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한마디로 작가는 독자의 읽기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존재 근거이다. 이자 존재 이유인 것이다. 곧 작가의 존재는 그의 작품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하게 독자의 읽기 행위를 통해 정당화된다. 만약 작가가 살아있다면 이러한 자신의 잉여 존재의 정당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존재의 정당화는 작가의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작가는 사후에도 독자의 읽기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작품에 의지하여
대자, 직자 존재의 결합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 이 물음은 이른바 작가의 영생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과 같다. 이 물음에 대한 사르트르의 답은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가는 자기 작품을 통해 죽어서도 대자, 직자 존재의 결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작가에 의해 창조된 작품은 반대되는 이중의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 반대되는 이중의 지위란 작품이 갖는 대자적 측면과 직자적 측면에 해당한다. 작가의 작품이 갖는 대자적 측면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이다. 그러니까 작품 속에는 작가의 주체성, 혼, 자유 등과 같은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품은 또한 직자적 측면을 가진 이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사물, 존재들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이다. 작품이 갖는 이 두 번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보자. 예컨대 그를 부르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소설책을 한 권 주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소설로 여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 사람에게 이 소설은 길가에 있는 조약돌 등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보면 독자가 작가의 작품을 읽기 시작할 경우 그는 우선 이 작품과 더불어 이 세계에 있는 다른 존재들 가운데 하나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물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자는 그렇게 하면서 작품의 의미에 부여하고 그것을 객체화시키는 것으로 하지만 작가는 죽어서 이미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대자, 직자 존재 결합의 실현에 참여할 한 항인 대자 존재가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렇다. 살과 뼈를 가진 작가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작가에게는 자기 작품을 통해 죽어서도 이 대자, 직자 존재의 결합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우선 이 대자 직자 존재의 결합을 결정하는 하나 항인 직자 존재 이미 이 세계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방금 지적한 대로 작가에 의해 창조된 작품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직자 존재이기도 하며 독자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객체화시키면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은 독자의 읽기 행위에 동반되는 시선에 의해 객체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대자 직자 존재의 결합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항인 작가의 대자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